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집명의를 몰래 바꾸려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인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저에게 내가 뭘 아냐며 비웃더군요. 그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시렸지만 저는 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집문서보다 더 중요한 저만의 비밀 유언장이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요. 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 줍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 올해 38입니다. 저는 한때 그저 남편 김도윤 씨의 빛나는 성공 뒤에 가려진 평범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았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내민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자마자 저는 매달 시댁에 보내던 500만 원 전부를 끊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컴퓨터 화면 위에서 망설임 없이 송금 취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 멀리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도윤 씨는 임신한 내연녀 박미소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소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고 그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마도 친정 식구들과 새 펜트하우스로 이사갈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을 겁니다. 엄마, 잠깐만요. 잠시만요. 박미소의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자 그녀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어진 친정 식구들의 다급한 외침에 박미소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도윤 씨의 휴대폰도 덩달아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의 녹이 띤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이 자식아. 김도윤, 너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안 들어왔어? 집까지 압류될 판이라고. 김도윤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혼돈의 시작은 몇 달 전 김도윤 씨가 골프를 치러 간 사이 제가 그의 차를 청소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죠. 업무용이라던 서브폰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잠금 해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도윤 씨의 생일도 저희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죠. 제 직감은 몇 번의 시도 끝에 5번째에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신저 앱을 여는 순간 제 눈동자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미소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수백 개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죠. 아래로 내리는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면 보고 싶어. 내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 그런 역겨운 말들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벌써 12주 차야. 보고 싶지?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제 머릿속으로는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김도윤 씨 회사로 흘려보낸 자금이 얼마였는지, 복잡한 사모펀드 구조로 만들어진 그의 회사 유동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 자금원을 끊으면 정확히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 회사의 모든 재무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금융계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던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제가 관리하던 해외 자산과 그 운용 능력은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죠. 결혼 전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며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씨를 만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기에 제 모든 재능과 역량을 그의 그림자 아래에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저의 희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김도윤 씨 회사의 시작은 50억 원의 초라한 초기 자본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케이맨 제도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와 싱가포르, 홍콩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복잡한 금융구조를 설계하여 300억 원이 넘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업계에서 급성장하며 천재 사업가라는 명성을 얻게 된 모든 과정에는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머릿속에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들어준 튼튼한 다리 위를 걷고 있었을 뿐, 그 다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날 저녁, 김도윤 씨는 골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던 그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대박 계약 하나 따냈어.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 아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수고했어요. 하지만 김도윤 씨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저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재미없는 여자는 내 성공에는 어울리지 않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야채를 썰던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변호사도 다 선임해뒀고 합의서도 준비해놨어. 재산은 법적으로 나누면 되고 위자료도 적당히 줄게. 서로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그는 마치 사업계약서에 서명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죠. 내용은 뻔했습니다. 집과 차, 그리고 김도윤 씨 명의 예금 일부만 명시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 금액은 고작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그의 회사에 투자한 돈이 3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이 남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펜, 있나요? 제가 묻자 김도윤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그대로 서명하는 거야? 이해 없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요. 김도윤 씨가 건넨 펜을 받아들고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는 서명한 합의서를 탁자에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남자,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 12곳, 사모펀드 구조 8개, 그리고 김도윤 씨 회사 주주 명부에 올라있던 유령 투자자 5명.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냉정함과 뼈아픈 결심만이 제 마음을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수리된 그날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해외 은행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죠.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이사직에서 제 이름을 삭제하고 싱가포르의 사모펀드 2곳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제했으며 홍콩의 투자법인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김도윤 씨 회사로 흘러들어가던 300억 원이 넘는 모든 자금원이 영구히 차단되었습니다. 총 300억 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 파이프라인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시댁계좌로 매달 자동 송금되던 500만 원의 생활비도 해지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부모님은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저를 무시했고 명절 때마다 아들 김도윤 씨가 벌어온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들은 아들 김도윤 씨가 천재 사업가라고 굳게 믿었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500만 원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골프 회원권을 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사치스러운 노년을 보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해외 계좌에서 매달 자동 송금하던 돈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희야,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안 들어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15일이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과 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잘라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김도윤 씨의 회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무부장 이재민 부장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김도윤 씨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던 주요 투자 자금이 갑자기 동결되었습니다. 이재민 부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돈이 이번 달부터 끊겼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투자자들에게 연락은 해봤어. 김도윤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반송되고 전화도 불통입니다. 이재민 부장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 싱가포르의 사모펀드 2곳, 홍콩의 투자법인 1곳,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일 거야? 해외 송금 시스템 오류가 아니겠어? 며칠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그는 이재민 부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지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은행 계좌에 차례로 접속하며 모든 자금줄을 영구히 차단했죠. 총 300억 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 파이프라인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 저장해둔 박미소 씨와의 대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아 12주차라고 했었죠. 계산해보니 김도윤 씨가 지난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한다며 해외 출장을 갔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시간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나요? 여러분은 서연이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민낯,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김도윤 씨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미소와 함께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보러 다녔죠. 1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돈을 벌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김도윤 씨의 전 비서로부터 그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새 아파트 계약 정보까지 입수했죠. 저는 그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잔금 미납시 계약금 1억 원 전액 몰수라는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사이 김도윤 씨의 회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원자재 공급처인 최동현 사장이 직접 김도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최 사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거래 중단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김 대표님, 선급금을 2달이나 지급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저희도 회사를 운영해야죠. 김도윤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최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큰 계약금이 들어올 겁니다. 최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 지난달에도 들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오늘부로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최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기자 김도윤 씨 회사의 생산 라인은 이틀 만에 멈춰섰고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위약금 청구 통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씨는 급히 거래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죠. 김 대표님,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은행 담당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보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어렵습니다. 담보 문제? 저에게 부동산도 회사 자산도 있는데 무슨 소리요? 김도윤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대표님 명의의 자산 대부분이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외 금융기관에요. 김도윤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담보 설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언제 해외에 담보를 설정했단 말입니까? 저희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서류상으로는 3년 전부터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도윤 씨는 은행을 나서면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회사 재무 구조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김도윤 씨의 시부모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이 그동안 모아왔던 고가의 미술품을 현금화하려고 감정을 의뢰했는데 모두 위조품으로 판정받은 겁니다. 500만 원에 샀던 그림이 5만 원짜리 복제품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생활비도 끊기고 미술품도 가짜로 판명되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김도윤 씨에게 전화했지만 김도윤 씨는 회사 문제로 정신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제 서재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김도윤 씨 회사주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고 급격히 하락하는 붉은 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금융 조치는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김도윤 씨의 사업 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제 계산으로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몰락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경영 능력을 믿었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전 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도윤 씨의 회사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부장이 다시 김도윤 씨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회사 현금 유동성이 바닥났습니다. 이재민 부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단기 부채 상환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갚을 돈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단 말인가? 김도윤 씨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외부 자문단을 불러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필요 없어. 내 능력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김도윤 씨는 오만하게 이재민 부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무렵 김도윤 씨의 시부모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이 그동안 모아왔던 고가의 미술품을 현금화하려고 감정을 의뢰했는데 모두 위조품으로 판정받은 겁니다. 500만 원에 샀던 그림이 5만 원짜리 복제품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생활비도 끊기고 미술품도 가짜로 판명되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김도윤 씨에게 전화했지만 김도윤 씨는 회사 문제로 정신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제 서재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김도윤 씨 회사주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고 급격히 하락하는 붉은 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금융조치는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김도윤 씨의 사업 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제 계산으로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몰락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경영 능력을 믿었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전 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가에서 김도윤 씨의 회사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근거 없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김도윤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한 명이 시작하자 나머지도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뱅크런 사태였습니다. 김도윤 씨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서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김도윤 씨 사무실 앞을 서성거렸으며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날 오후 중심협력회사의 대표인 최동현 사장이 예고 없이 김도윤 씨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김 대표님, 이 상황이 대체 뭡니까? 최 사장이 탁자를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김도윤 씨는 주춤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우리 회사가 SK테크에 납품한 물건이 얼마인 줄 알아?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최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김도윤 씨를 노려봤습니다.
회사 자금 구조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붕괴했습니까?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건전했지 않습니까? 김도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경영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불과합니다. 최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영 능력. 김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시장에서는 이미 SK테크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김도윤 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김도윤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도윤 씨가 퇴근하려고 차에 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과 시아버지 김영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생활비가 2달이나 안 들어왔잖니. 우린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 씨는 지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김도윤 씨는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죠. 지금 바쁘니까요. 차가 출발하자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였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연희는 착한 여자였으니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아파트 서재에서 와인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김도윤 씨 회사주가 그래프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금융조치는 완료되었고 이제는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김도윤 씨는 파산 직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검사는 제가 오래전부터 수집해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상한 거래 증거들을 내밀었죠. 김 대표님, 회사 파산 직전에 이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재산을 숨기기 위함은 아니었습니까? 김도윤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제 손길이 닿았던 모든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은 그의 모든 거짓말을 파헤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박미소 씨의 아버지인 태준 회장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간청했죠. 태준 회장은 그를 싸늘하게 응시했습니다. 김 대표, 내가 자네 회사를 조사해봤네. 이제 곧 무너질 지경이더군. 내가 어떻게 이런 회사에 내 딸을 맡기겠나? 태준 회장은 박미소 씨에게도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김도윤 씨는 망연자실했죠. 그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초라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배가 더 불러온 박미소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 어떻게 할 거야? 회사 정말 파산한 거야? 아빠도 오빠 안 도와준대. 박미소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윤 씨는 겨우 내가 다시 일어설게 라고 말하려 했지만 박미소 씨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거짓말 마. 오빠는 그냥 실패자일 뿐이야. 그녀는 그를 홀로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김도윤 씨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채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경멸했던 강준호 사장에게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역시 싸늘한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한때 그를 우러러보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그를 외면하거나 조롱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 변호사님, 이 모든 게 김 대표가 저희가 이혼하기 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입니까? 정우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정도면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죠. 저의 인내심과 치밀함은 상대방의 몰락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도윤 씨는 저를 상대로 부당 재산 취득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죠. 그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증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김도윤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재산이 부당하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즉시 정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2배나 두꺼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 허위 계약서로 투자금을 유용한 정황, 법인 카드로 개인 사치품을 구매한 기록 등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법원은 김도윤 씨의 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제가 던진 미끼를 물고는 보기 좋게 역습당한 것입니다. 같은 날, 저는 박미소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했죠. 소장에는 불륜의 시작부터 임신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대화 내용, 호텔 예약 기록, 목격자 진술, 태아 초음파 사진, 심지어 박미소 씨의 기자회견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소 씨는 소장을 받아들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제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사무실을 찾아오려 했지만 경비원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서 대표님께서는 박미소 씨의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박미소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편 김도윤 씨의 시부모님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살던 집이 압류되면서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시부모님은 김도윤 씨가 살던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삿짐을 잔뜩 들고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우리 집이 압류돼서 나왔단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어. 김도윤 씨는 당황했지만 부모님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세 사람이 살게 되자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니?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다니. 시부모님은 서로에게 그리고 김도윤 씨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들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동행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민낯에 대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마침내 김도윤 씨와 박미소 씨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저의 재산 분할 소송은 이미 언론의 큰 관심사가 되어 있었죠.
김도윤 씨는 초라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지만 그 변호사마저도 자신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제 옆에는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 2명이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원고 서연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합니다. 김도윤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김도윤 명의의 잔존 자산 중 부동산, 예금, 회원권, 동산 일체를 원고에게 분할할 것을 명한다. 더 나아가 김도윤 씨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추가 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도윤 씨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빚뿐인데 거기에 위자료까지 더해진 것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김도윤 씨는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연희야, 잠깐만. 제발,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들이 김도윤 씨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서 대표님께서는 김도윤 씨와의 대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김도윤 씨는 제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김도윤 씨는 그래도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같은 주, 박미소 씨의 상간녀 소송 판결도 나왔습니다. 박미소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배는 이미 상당히 불러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미소는 원고 서연이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박미소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5억 원이라니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고의로 파탄시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박미소 씨는 방청석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저는 저의 모든 재산과 그 출처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모두 저의 개인 자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투자와 사업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주장하는 부당 취득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모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투자 이력, 페이퍼 컴퍼니 설립 증명서, 사모펀드 운용 기록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뛰어난 투자 전문가였다니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김도윤 씨의 사업을 지원하셨던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투자자로서 그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한 일입니다. 그 투자를 회수한 이유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가 아닌 사업상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었죠. 기자회견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유능한 여성이 무능한 남편에게 이용당했구나. 서연이 정말 대단하다. 완벽한 복수다. 바람피운 남자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한다. 여론은 완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자신이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과 시아버지 김영수 씨도 그 뉴스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연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우리가 완전히 틀렸구나.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실은 며느리 돈이었다는 것을요. 아들 김도윤 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뛰어나서였다는 것을요. 김도윤 씨의 시부모님은 제게 사죄하고 간청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그 편지는 일주일 후 제 변호사 명의의 답장과 함께 돌아왔죠. 서연희 씨는 두 분의 편지를 받았으나 회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연희 씨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거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냉대와 무시를 지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은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를 구박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시아버지 김영수 씨도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항소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죠. 항소를 기각합니다. 김도윤 씨는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김도윤 씨를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김도윤 씨, 전 부인에 대해 할 말 없으십니까? 김도윤 씨는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도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김도윤 씨의 초라한 모습은 다음날 기사에 실렸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소 씨가 김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 오빠가 데려가 줄 거지? 박미소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미안하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 박미소 씨가 울부짖었지만 김도윤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미소 씨는 결국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죠. 뱃속에 아이를 낳으면 바로 입양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박미소 씨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산 분할,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도윤 씨와 시댁 식구, 그리고 박미소 씨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저만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김도윤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김도윤 씨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회사를 파산시킨 사업가, 불륜 스캔들,
사기 의혹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을 누가 쓰고 싶어 할까요? 김도윤 씨는 결국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한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남자가 이제는 낡은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겨우 한 달 생활비를 벌 수 있었죠. 김도윤 씨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39살이었지만 50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김도윤 씨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거부했죠. 나는 원래 사업가였어. 이건 일시적인 거야. 김도윤 씨는 여전히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김도윤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그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김도윤 씨의 거대한 자존심이 방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김도윤 씨의 시부모님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완전히 잃은 후 정부의 공영주택에 겨우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죠. 두 노인이 살기에도 빠듯했지만 다른 곳으로 갈 곳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은 매달 받는 기초생활비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슈퍼마켓의 특가 세일 전단지를 찾아 장을 봤죠. 시아버지 김영수 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지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잘했으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싸우고 울고 후회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과거에 돈 자랑을 하며 어울리던 사람들은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완전히 고립된 채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며느리 서연이가 자신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박미소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하지만 박미소 씨는 출산 직후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이를 키울 능력도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를 포기한 후 박미소 씨는 더욱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위자료 5억 원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되었죠. 매달 분할 상환하고 있었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박미소 씨는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청소 일 등 가능한 모든 일을 했죠. 하지만 불륜 스캔들 때문에 어디를 가든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박미소 씨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늙어버린 것입니다. 박미소 씨는 가끔 거울을 보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매일 곱씹으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김도윤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 적도 있었지만 김도윤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소 씨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서연이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전문 컨설팅 및 투자 회사였습니다. 자유자본투자라는 이름의 회사였죠. 저는 저의 뛰어난 재무 능력과 투자 경험을 살려 여성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여성 사업가들에게 투자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저의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연이어 성공했고 업계에서 저의 안목이 인정받기 시작했죠. 불과 2년 만에 자유자본 투자는 업계 최고의 여성 전문 투자 회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저는 경제 잡지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여성 투자자 10인의 사진과 함께 저의 성공 스토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과거에 남편의 사업을 지원했지만 배신당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저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능한 여성은 무능한 남자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후에도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죠. 그리고 김도윤 씨에게서 회수한 자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기금을 설립하여 기부한 것입니다. 저의 복수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부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론은 저를 사회 정의를 실현한 사업가로 평가했습니다. 저의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고 저 개인의 자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도윤 씨와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않고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에 앉아 있었죠.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저는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윤 씨였습니다.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헬멧을 벗은 김도윤 씨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옷은 낡았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도 제 차를 알아봤습니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도윤 씨의 얼굴에 충격과 수치심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헬멧을 다시 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쓸 수 없었죠. 저는 김도윤 씨를 응시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냉정한 시선이었죠. 감정의 동요도 동정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김도윤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라는 인간도 그와의 결혼 생활도 모든 것이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안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 파트너들은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안목을 믿었으니까요. 미팅이 끝나고 저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석양이 서울 도심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끝났다. 이제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궈낸 성공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연이 그 자체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혼자만의 건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건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반짝였습니다. 저의 미래도 그처럼 빛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이 현재의 자유를 위한 대가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완벽한 응징, 새로운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찾은 것, 서연이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보다 더 완벽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큰 승리였으니까요. 서연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서연이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녀와는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늘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만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엔 바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